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비스학원에서 민사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최고의 영예를 안으신 62회 변리사 시험 수석 조연주 변리사님을 모시고 합격 스토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연주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회 변리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조연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3년간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직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변리사가 되고자 퇴사 후 2023년 3월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였고 올해 기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 59점, 그리고 특허법 57점, 상표법 67.66점으로 평균 61.2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조연주 변리사님은 특이점이 참 많은데요. 일단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고 공부를 하신 점, 그래서 퇴직하고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보통 이제 수석하면은 이제 3시, 4시 뭐 이 정도 되는데 기득으로 수석하신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를 나오셨다는 점도 특이하고 네, 제 후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인터뷰는 제가 독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형준 변리사님 그리고 한경훈 변리사님의 수업도 모두 들었다고 해서 우리 민특상 3대장 강사가 전부 다 보였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윌비스 특허법 강사 박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비스 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자, 그럼 일단 박형준 변리사님은 공부 방법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한경훈 변리사님은 그 생활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석분을 직접 앞에서 뵙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많이 떨리는데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해나 암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제 내가 이해파인지 암기파인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만의 이해 방식, 암기 방식이 있다면 수험생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고르자면 이해파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제가 암기에 꽤나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전 시즌에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고 GS 시즌에 진입한 후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비법이라고 할 것은 크지 않지만 생각해보면은 우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회독할 때 좀 이해의 정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을 회독할 때 좀 이해 정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의를 비롯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를 활용하시면서 좀 판례집을 회독을 가볍게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암기 방식. 암기 방식이라고 하면 저도 그것도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선 민사소송법과 특허상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암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기본서를 기본으로 해서 목차 암기하고 키워드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통암기를 진행을 했었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암기 파일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좀 판례를 조문이나 판례를 두 문자를 활용해서 암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GS 시즌 전에 이해 위주로 공부했고 GS 시즌 이후에 암기에 좀 집중을 하셨다고 했는데 GS 시즌이라 하면 통상 3월부터인데 3월 GS 쓸 때는 암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쓰시기 시작한 것인가요? 우선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고,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동차 때부터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암기가 어느 정도는 된 상태에서 GS를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할 때 크게 막 불편함이나 그 정도는 없는 상태로 3월 GS를 시작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3월 GS부터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었고, 네, 그래도 적당히 쓸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새 그 수업 중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GSB 시즌 때 이제 박경주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GS 들어가면은 사실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1, 2월 정도에는 혹시 암기를 따로 좀 올리셨나요? 암기 양을? 암기 스퍼트를 한 2월 달에 살짝 하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이해 위주로 꾸준히 하다가 GS 그냥 시작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암기 스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은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암기라고 딱 정해놓고 암기해야지라고 했던 시즌이 많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회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 위주로 특허 상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3월 진입 전까지도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진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실 때 그때 자연 암기가 이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구조라든지 논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허 상표는 암기가 좀 된 거고, 민소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동차 때도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암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동차 때도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고 적당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차 때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기득 때 이렇게 또 멋있게 수석 합격을 해주셨어요. 네, 동차와 기득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동차와 기득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소송법의 암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수험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을 따로 선행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직후에 3월부터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등을 통해서 이론을 배웠지만 이해하기에도 급급하여서 암기에 시간을 쏟고 뭔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암기 능력이 떨어져서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소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 민소 관련해서 이제 기득 때 좀 보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는지나 3월 GS 시즌 전에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득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민사소송법의 기본서와 사례집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저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써야 할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목차와 이런 내용들, 키워드들이 누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어서 암기할 내용을 딱 설정하고 구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암기가 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를 요약서로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서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였고, 이후에 이창환 선생님의 그 심화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 요약서에는 없는 기본서의 통합 민사소송법에만 있는 내용, 그리고 사례집, 기초 핸드북 이런 데에만 있는 판례들을 요약서에 옮기는 작업을 GS 전 시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기본서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GS 시즌 전에 암기를 하기 위한 그런 밑바탕 작업을 미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조현주 변호사님께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는 건데, 뭐 민소법 답안지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때 좀 내가 고득점을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뭐 누구는 뭐 부제목, 뭐 소극 적극 이런 걸 썼다고 하기도 하고, 양을 많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모두 20페이지를 딱 맞추어서 답안지를 작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양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의 답안지에 제가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던 이유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쓴 답안지 형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논점 정리로 제가 앞으로 쓸 내용들, 쟁점별로 어떤 것을 쓸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결론까지 우선 잡아놨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이제 문학판검을 들어가서 문학판검을 충실하게 써주고, 사안 부섭을 해주고 이런 것을 했었고, 마지막에 결론 목차를 웬만하면 내주려고 해왔어서 결론에서 한 번 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원래 모두들 생각하시는 그 목차대로 기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소극 적극의 문제에서도 저도 소제목에 소극 적극을 달았었습니다. 아, 달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S 시즌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평일과 주말에 공부 시간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GS 시즌에는 보통 주말에 GS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기본서 회독, 암기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GS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이어서 매월 거의 3GS를 들었습니다. 민특상 3GS를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GS 수강하기에도 급급했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웬만하면 그 복습을 다 끝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는 따로 목차를 새로 잡아보는 것은 하지 않았고, 간단히 키워드와 그 쟁점을 기본서에 체크하고, 그리고 제가 틀렸던 부분을 오답노트 작성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 관련해서는 저는 휴식 시간을 좀 잘 설정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S 시즌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었었는데, GS 시즌 진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이상으로는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3GS를 들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굉장히 힘들고 좀 지친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월요일까지 복습을 다 끝마치지 않으면 화요일부터의 주중에서의 그 제 공부 루틴에 좀 방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좀 힘들더라도 월요일에는 GS 복습을 마치려고 거의 쉬지 않았었고, 다른 날짜에 좀 반나절 정도 쉬는 방법을 선택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완전 FM으로 공부하셨네요. 그 3GS 매달 들으시면서.
그 3, 4, 5, 6 쉬지 않고 매달 3GS이신 거 맞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6월에는 디자인 보호법까지 해서 거의 한 3.5에서 4 GS까지 들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주말에 3GS 듣는 거 제외하고 평일에 이제 그냥 풀타임 공부를 한다면 대략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신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 반 정도까지 매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품타로 시간을 측정할 때는 한 11시간? 네,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목별 그 시간 비율은 대략 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오전에 민소하시고 이렇게? 네네네. 오전에 보통 민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상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디자인 보호법이 선택 과목이었어서 디자인 보호법을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비율로 따지자면 민사소송법이 한 50-60%를 거의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특허 상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20%?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거의 디자인 보호법은 3월 들어가기 전에 GS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3월 GS 시즌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보통 GS 시즌 때는 기본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판례집이나 사례집도 조금씩 약간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나요? 월별로 좀 다른가요? 우선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가장 많이 봤었고, 사례집은 1, 2회 정도 회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집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네, 책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특허 상표 경우에는 책이 좀 다양한데, 우선은 특허는 기본서를 위주로 가장 많이 봤고, 사례집 상하편이 나눠져 있는데, 네, 저는 박형준 변리사님 교재로 다 공부를 했었어서, 네, 그래서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다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한 목차 정도만. 목차 정도 잡고 내용 확인하고, 빠진 내용을 오답노트에 간단하게 작성하는 정도로 사례집은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 들으면서 한번 가볍게 보고, 그 이후에 GS 시즌 들어갔었을 때도 판례집을 한 번 정도 네, 조금씩 회독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표 이런 거 좀 개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했었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고. 3개 네. 이상? 네, 3개 이상을 좀 많이 봤었고, 하나나 2개짜리는 좀 과감하게 보지 않는 방향을 선택을 했었고, 그게 올해 시험에서도 중요한 판례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 네. 상표. 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례집 위주로 거의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본서 대 판례집 비율이 한 1:1 정도로 기본서도 보고 판례집도 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기본서를 이렇게 차차차차 훑었고, 그 내용을 판례집에서 그 부분을 또 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1:1 정도로 비중을 두고 했던 것 같고,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동차 때는 사실 사례집을 풀었었는데, 기득 때는 아마 동차 때에서 풀었다 보니까 기득 때는 따로 풀진 않았었고, GS 시즌 전까지는 그냥 기본서랑 판례집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상표 공부가 기본서 판례집이 1:1 비중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이제 2개를 다 잘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더 무게를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판례가 조금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판례집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와 사안부 수업이 유독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저도 기본서보다는 판례집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내용 이해와 그냥 위치 설정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판례집을 그 다음에 좀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도 판례집을 직접 암기하진 않았지만 중요 판례 문구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암기했었던 것 같고 기본서를 암기로 하진 않고 그냥 이해 정도만 봐서 판례집을 더 비중 두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상표 암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허 암기도 제가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특허 요즘에 총알만 암기해도 기득대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있는데 혹시 어떻게 그 암기를 하셨나요? 총알 암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서는 정독을 했었는데 정독을 하면서 목차 같은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동차 때부터 사실 암기를 계속 했었고 기득 때도 총알을 암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볼 때 총알에서 본 거는 이제 조금 더 기억도 선명해지고 더 집중해서 암기를 더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차나 키워드 이렇게 좀 구조나 이해 면으로 좀 기본서를 활용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하실 때 과목별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과목별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수험 경험을 좀 떠올려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암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조금 암기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 알더라도 써야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그걸 누락 없이 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서를 활용해서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키워드와 내용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목차를 외우다 보니까 논점 누락도 적어지고 그리고 답안지의 흐름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소는 목차 위주로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니 도움이 된 것 같으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특허는 어떻게 하셨나요?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차 때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총알만 달달 암기를 해서 내용을 채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득 기간에는 그래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판례 강의를 듣고 판례집을 회독하면서 이해도를 쌓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지 모르겠는데 판례 강의가 이해도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외람된 질문을 이렇게 또 저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판례집을 없으시면 하나 구매하셔서 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차 때는 판례집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기득 시험 기간에 진입해서부터는 판례집을 활용해서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보다 보면 판례집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중요한 내용만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판례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저는 꽤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상표 말씀하실 때 기본서랑 판례집이 5대5 정도 이렇게 공부 비율을 뒀던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특허는
기본서 대 판례집이 한 7대 3 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다른가요? 네, 우선 GS 전 시즌이랑 GS 시즌 이렇게 그 비중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전 시즌의 경우에는 기본서 비율이 좀 높았는데 판례집과 사례집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를 7로 생각을 한다면 판례집과 사례집 비율이 한 3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정도의 비율로 좀 했던 것 같고, 그 GS 시즌 진입해서부터는 판례집을 딱 1회독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딱 1회독 했던 정도여서 그 동안에 기본서는 사실 3, 4회독을 넘어서서 더 많이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대 1 정도의 비율로 아마 GS 시즌에는 그렇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GS 시즌 되면 어차피 판례집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사안포섭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수험 기간 동안에도 판례 강의를 수강했었고, 동차 기간 이후에 기득 기간에도 판례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그리고 동차 때 점수도 꽤 잘 나온 편이었어서 저에게는 주력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안포섭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판례의 키워드를 좀 잘 암기하고 판례 키워드를 잘 살려서 쓰는 것을 좀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할 때에 판례 키워드별로 뭐 원본어를 매긴다든지 키워드에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사안포섭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빼먹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따옴표랑 쌍따옴표랑 구별을 하셔서 어떻게 역할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나요? 우선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랑 민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쌍따옴표만 거의 활용을 했었는데, 상표의 경우에는 쌍따옴표 외에도 따옴표를 따로 활용했던 이유가 이제 그 상표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 상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호칭이나 이런 모양들을 한 번 더 사안포섭에서 언급할 때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에서도 홀로와 홀라라는 상표가 주어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홀로라는 부분에 이제 쌍따옴표 대신 따옴표, 그리고 홀라에 쌍따옴표 대신 따옴표, 이렇게 그래서 상표를 지칭할 때 따옴표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인용을 할 때는 따옴표를 하고 뭔가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이런 거를 직접 표현을 할 때는 쌍따옴표를 하신 게 맞으신가요? 반대로 그냥 키워드를 제가 쌍따옴표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판례 키워드나 이런 키워드 내용이 나왔을 때 쌍따옴표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네, 다른 과목들과 약간 규칙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키워드에 썼고, 따옴표를 인용하는 그런 문구에, 네, 상표 문구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또 도형 상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문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옴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그게 뭐 스타일 차이긴 한데, 네. 그 판례들에서도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잘 공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쌍따옴표만 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안포섭이 어렵다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좀 잘 이렇게 핸들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답안에서도 그 일반론과 사안포섭 비중을 봤을 때 사안포섭을 어느 정도는 뭐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좀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 판례를 저는 좀 두껍게 쓰는 편이었다 보니까 판례 쓴 정도 이상으로는 사안포섭의 분량을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례에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 그리고 조건들을 사안포섭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판례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보통 조문과 판례랑 합쳐서 또 생각을 하면은 일반론과 사안포섭이 한
1대1 가까이 되게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도 사안 포섭이 일반론이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많거나 뭐 이 정도의 분량이셨겠네요. 배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판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사안 포섭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게 적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조문의 비중이 더 높다거나 판례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사안 포섭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당일인데요. 시험 당일을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마지막 달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직전인 7월에는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6월 때까지 GS를 줄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6월까지는 GS와 원래 하던 공부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었고, 7월부터는 GS가 없는 만큼 좀 컴팩트하게 기본서와 GS에서 정리해둔 것들만 보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유독 빨랐던 만큼 7월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려고 하진 않았고 GS 끝난 날을 기준으로 8일, 4일, 2일, 2일 이렇게 회독 기간을 정해서 처음에 8일 동안에 전 과목 민특상을 회독하고 그 다음에 4일, 그리고 그 다음에 2일, 2일 이렇게 나눠서 전 과목을 빠르게 회독하는 방법으로 7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험 전날 1회독도 하셨었나요? 저는 전날에 바로 1회독을 하진 않았고 2일에 나눠서 회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달에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 마지막 달에 양을 줄이는 기준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었었나요? 기준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저는 우선 주력으로 볼 책을 정했어서 우선은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상표법 모두 기본서를 마지막 회독 책으로 정했었고, 그래서 기본서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어서 그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이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래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좀 부수적인 논점들은 과감하게 보지 않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리고 제가 GS에서 누락했던 그런 논점들 위주로, 실수가 많았던 논점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독을 진행하실 때 기본서 위주로 하시면서 GS에서 틀린 것들은 기본서에 이미 표시가 어느 정도 6월 이전에 GS 시즌 때 다 좀 작업을 해 놓으신 거고, 그러면 7월 달에 GS만 회독을 하신 거는 또 없으신가요? 우선은 GS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GS 수업을 워낙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를 중간에 깨닫고 GS 정리를 생략하고, 네, 제가 오답노트 적었던 것이 조금 있었어서 오답노트 위주로 GS를 보고 따로 GS를 막 찾아서 더 회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본서에 GS 표시 있는 것들, 이제 많이 출제된 것들 위주로 조금 더 세게 보시고,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것들 있으면 GS 문제는 가끔 이렇게 참조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챙겨보시고 오답 노트로 보완을 많이 하신 것이군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시험 당일을 위한 전략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험 당일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나를 믿고 당당하게 시험을 보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시험 전에 기도를 하면서 약간 긴장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GS 시즌부터 항상 시간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시간 관리를 꼭 하자. 1시간 5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1, 2번을 마무리하고 3, 4번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리마인드를 하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표가 특히 고득점이신데요. 상표 답안을 작성할 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네. 혹시 옆에 계신 한경훈 변리사님한테 도움이 이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험에서 물론 특허나 민사소송법도 잘 본 편이지만 상표를 특히 잘 보아서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표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농점 정리, 그리고 조문, 판례, 사안 이 순서를 꼭 지켜서 웬만하면 그것을 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번 문제 같은 판례 비중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도 좀 판례를 현출도 있게 작성을 하고 그것을 사안포섭도 길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안포섭 할 때도 판례 키워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쌍따옴표나 따옴표를 활용했던 부분이 가독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점수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번에 문제 3번의 점수 차가 많이 난 것 같고, 연주별님께 미리 여쭤봤을 때 이 3번이 거의 1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체도 상표 1등이시고, 전체도 수석이시지만. 아무래도 이 사안포섭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 같은데, 중요성 이미 너무 잘 아시고, 나름대로 이 방법론을 이미 잘 구축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사안포섭을 못하는 입장에서 내가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혹시 연습을 하면 좋을지 조금 이제 이걸 아예 못하는, 감을 못 잡은 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다면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동차 때까지는 사안포섭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를 듣고 또 판례집을 많이 회독하면서 판례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안포섭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좀 읽었던 편이었고, 그 부분에서도 판례 조건을 잘 살려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사안포섭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안포섭 할 때에 판례 조건들 1번 지금 기억나는 게 만약에 호칭, 관념, 외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호칭은 어떻다, 그리고 2번 관념은 어떻다, 그리고 외관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원본으로 활용하여서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안포섭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원본으로 사용하셔서 조건들을 좀 넣으면서 사안포섭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판례를 두껍게 적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판례에 해당 법리 부분만 적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건지, 아니면 판례에서 실제 판단한 부분까지도 필요에 따라 좀 배점에 따라 적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정상적인 배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될 때는 법리 부분만 거의 잘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배점이 크다 싶으면 판단한 내용도 살짝 넣어줬던 경우도 있었고, 사안포섭에서 좀 더 판례 키워드를 살려서 조건을 넣어서 풍부하게 작성하는 식으로 배점을 채웠기 때문에 그 판례 자체의 판단 내용은 많이 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리를 충실하게 적는 방법으로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한경훈 변호사님 좀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얼굴이 가리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 A, B 강의를 모두 수강을 하였었는데요.
그때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GS를 수강할 때마다 시간 관리를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시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했었고 그게 올해 시험에서도 1번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적당히 처리하고 2번도 굉장히 스피드 있게 처리하고 3번, 4번에 그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어서 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광청김 판례가 나왔었는데 그때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내주셨던 GS 문제 중에서 굉장히 길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전 A 수업을 들으면서 실전 A 수강생 분들께 멘토링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어서 제가 61기 변리사님과 멘토링을 했었는데 그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공부 방법 그리고 7월에 실제로 시험 직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멘토링 그 한경 변사님도 직접 해주신 적도 있으신가요 혹시? 직접 해주신 적은 없어요. 이제 진행을 해주셨다. 기회 그러니까 진행해주시고 뭐 카페비 지원해주시고 연주별님께서 이제 멘토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전 아무래도 현강 수강생분이 좀 더 많으시다 보니까 1대1 멘토링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전년도 합격자분들 3분 모시고 10명씩 이렇게 팀 짜가지고 2번 나눠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거의 취지가 3월에도 아직 저는 공부 방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좀 방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멘토링이 아니더라도 강사분들이든 뭐 주변 다른 분들이든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내년에 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도 최대한 네, 가능한 방향으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네. 수업을 통해서 네,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주변님께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GS 제 AB를 다 또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답안에서 제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사안포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판례집을 통해서 사안포섭의 재료를 조금 많이 학습을 하시고 대부분의 쓰기 연습은 이제 스터디 따로 안 하시고 GS만 또 들으셨다고 하셔서 이게 GS에서 그렇게 답안을 써보고 그 답안에 있는 사안포섭을 한번 이렇게 따라 써보고 하는 걸로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GS 수업을 3, 4, 5월 그리고 6월까지 계속 수강을 했다 보니까 그 주말에 2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GS 수업으로 충분히 사안포섭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GS로 또 하신다면은 GS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 또 쓰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엄청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뭐 답안 작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문, 판례, 사안, 네, 충실히 다 적으시고 특히 상표, 네, 3번 문제 뭐 열심히 잘 해주셨고 광청김 얘기도 해주셨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준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을 통해서 조현주 변리사님의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수험 생활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이제 박경준 변리사님이 여러 질문 해주셔서 좋은 공부 방법들 좀 잘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수석을 해주신 조현주 변리사님께서 그 기득으로 합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장을 퇴사를 하시고 그 공백기 동안에 이제 감이 좀 떨어져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그 공부 방법을 메꾸셔서 좋은 결과를 이제 내신 점에서도 좀 특별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 변리사 시험 진입하는 분들이 요새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항리사 분들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올해는 항리사 비중이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다니시다가 또는 퇴사를 뭐 그 전에 하시고 이 시험에 진입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변리사 시험 진입을 위해서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따끈따끈한 경험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큰 결심이 필요하실 텐데 저는 그 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변리사 시험에 뛰어들겠다 결심했을 때 6개월 정도의 고민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고민을 하고 퇴사를 해서 그런지 저는 변리사 수험 기간 내내 퇴사를 후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예비 수험생분들도 이제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 그리고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급여, 뭐 미래의 그런 그 직업의 미래를 잘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3년 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변리사 수험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퇴사 후에는 부모님께 다시 용돈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그런 공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고민하고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응원도 너무 좋지만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막상 이제 시험에 들어오고 나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결정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정말 좋은 결과를 이렇게 합격을 하셨지만 또 이 진입하실 때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셨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이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퇴사 후 변리사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런 공부를 또 아마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한 점들이 좀 힘드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비슷한 이제 고민을 갖게 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가지 정도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예산의 압박, 그리고 나이가 주는 압박, 이렇게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돈 관련해서는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소득 없이 갑자기 생활을 하고 수험 기간을 지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수험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수험에서 필요한 뭐 독서실비, 뭐 강의료, 교재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잡아놓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소득이 없는 만큼 쓰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보험 있는 거를 해지했고요. 그리고 네, 식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본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다시 본가로 와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식비를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 그 나이가 주는 압박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학생 분들도 많고 이제 항리사로 이번에 붙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늦은 나이에 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담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나는 사회생활도 겪어본 사람이다. 그래서 내 멘탈이 저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멘탈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멘탈 싸움이 그 실제 시험 문제 그 풀 때도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우선은 긴장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긴장을 좀 덜했던 것 같고 그냥 옆 사람들을 그냥 애기다. 다 이제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많다. 내가 더 강할 수 있다. 내가 더 집중하고 더 긴장 안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덜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러면 사회생활을 좀 해보셨으니까 출제 의도 같은 거 파악할 때 또 유리한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어차피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써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정도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고 논점을 뽑아내기에 급급했고 좀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지만 좀 GS 때 오히려 변리사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내셨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시험 때도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스커랑 민소는 사실 그래도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거의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아 대체 이걸 왜 내셨지? 아 이거를 어떤 의도로 내셨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또 그런 상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그 기억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들도 일로서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다. 일로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수험생들의 생각이 듣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래도 그러면은 판례를 좀 써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너네들이 원하는 거 어차피 판례 아니냐. 좀 판례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두문도 썼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이에 대한 고민도 있긴 하셨지만 저는 제일 큰 게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공부를 뭐 어떻게 보면 좀 놓으신 지 한참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형준별리님 되게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듯이 또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본인의 현재 상황들을 잘 좀 진단을 해보고 한번 도전을 해봐도 충분히 또 괜찮은 네, 그런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공부 시작하셨는데 방금 또 말씀드린 그 공백기가 네, 존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득으로 수석 합격 엄청난 사실 결과를 내셨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좀 크게 좀 영향 미쳤던 요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회사 생활을 3년 3개월 정도 했어서 그 공백기를 극복하고 수험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과 이런 계획들을 좀 미리 작성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함으로써 이거를 좀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시험에서 가장 큰 벽이 이제 법 과목을 처음 배워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연과학의 그 높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백기를 가졌던 만큼 전공 과목도 사실 좀 휘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차 시험을 한 번에 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기간을 많이 잡고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수험계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려면 1차 시험을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합격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1년 정도 전에 퇴사를 해서 1년 동안 기초강의부터 차근차근 자연과학의 베이스를 쌓아 나갔고 법과목도 베이스를 쌓아 나가서 그렇게 그 공백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상태마다 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때 진입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는 생명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생물은 그래도 많이 배웠던 과목이긴 했는데 그래도 3년 3개월 동안 생물을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모든 전 과목이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은 그래도 늦어도 5월까지는 좀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1차를 한 번에 붙어야 그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1차 시험을 한 번에 붙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을 좀 잘하신다거나 좀 이제 내가 자연과학 베이스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업으로 하시지 않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 1차 그러면 하시면서 그 민소 같은 거 이런 거 선행 시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차 시험을 좀 오래 준비한 만큼 9월 정도에 이제 민소를 좀 해볼까, 그래야 동차 합격률이 올라간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좀 불안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문제풀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정을 하려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소 선행을 못했고, 근데 조금 후회하긴 했습니다. 제가 1차 성적이 좀 높게 나와서 좀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아 30점. 역시 직장인. 89점대가 나와서 네, 그래서 조금 민소를 미리 했었으면 동차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랬으면은 또 다른 일이 있었을 수 있고. 네. 그럼 생동차로 저희가 섭외를 또 했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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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입할 때 공백기 이후에 처음 공부하는 게 1차다 보니까 오히려 1차에 대한 기준을 딱 세우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기준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공부 방법이 다르겠지만 최근에 좀 스터디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연주별님도 스터디 통해 공부를 좀 잘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스터디 하셨다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은 1차 때는 착석 스터디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맞추는, 그러고 1시간 30분 후에 공부 자리에 착석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 스터디만 진행했었습니다. 1차 때는. 네, 그리고 2차에 들어오면서 2개의 스터디를 더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했던 그 착석 스터디를 계속 이어서 했었고, 추가적으로 출석 스터디, 마감 스터디, 이렇게 출석과 마감을 함께 하는 그런 스터디를 하나 진행했었고, 하나는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특허법, 상표법 모두 한 분과 그 전화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 암기 진도에 맞춰서 저도 회독 주기를 설정을 했어서, 네, 그래서 암기와 좀 회독을 병행할 수 있게끔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암기 스터디는 GS 시즌,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GS 전까지는 그 생활 스터디만 거의 이게 착석 스터디 뭐 이런 것만 했었고, 3월부터 아마 암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서 그때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모두 이렇게 전화 스터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암기 스터디 할 때 방식이 이제 스터디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암기를 잘 못했을 때 응징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창피함 이런 거요? 네. 저 창피함이죠. 사실 이게 전 응징은 이게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자기 만족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창피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위주로 이제 통암기를 진행을 했었고, 특허상표 같은 경우에는 암기 파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대1로 진행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상대방 분은 혹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게 그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연주별님 아무래도 수석을 하셨으니까 이분도 좀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네,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보다 암기 실력이 훨씬 좋으셨고, 네, 저도 암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편이 아니었는데 변리사 시험 준비하면서 암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암기 스터디 진행할 때 저보다 그 상대방이 더 잘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해파, 암기파 중에서 완전 이해파로 공부를 해왔던 입장에서 그 암기가 계속 저한테 좀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극복해야 되는 과제였는데 이해파인 분들한테도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암기 스터디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면 또 시간을 써야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MBTI가 I여서 전화 스터디는 조금 힘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도 늘어지고 그런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좀 간단히 통암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한 암기 위주로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때는 정말 후회하고 힘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합격하고 보니까 도움이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이거 그리고 그 쓰기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연주별님은 스터디는 따로 안 하시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GS 주말에 쓰기 공부는 충분히 보충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외에 오히려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잡고 루틴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스터디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험 생활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제 겪는 고통이 슬럼프일 것 같은데요. 슬럼프를 이제 누구나 겪겠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은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연주별님도 이 슬럼프를 겪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슬럼프를 그러니까 겪고 나서 이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를 나눠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물론 슬럼프를 겪었었고, 저는 우선 1차 수험 기간에도 겪었고 2차 수험 기간에 GS 시즌 전후 이렇게 계속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이제 법 과목에서 좀 슬럼프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문을 많이 보고 문제를 보고 조문을 외우고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고, 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생명공학부 전공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좀 문제를 풀면서 한두 시간 정도 그냥 그 생명과학 문제집을 푼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한다거나, 그리고 물리화학을 그냥 문제 풀기를 갑자기 진행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 방향을 좀 틀어서 좀 그걸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수험 기간 때도 슬럼프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불안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GS 쓰고 하는데 왜 내 실력이 여기까지고 내 등수는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내가 오히려 3월보다도 5월에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때 슬럼프가 왔다고 쉬면은 이게 이제 쉰 기간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은 공부했을 텐데 나는 그 쉰 기간을 날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큰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그 방지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웬만하면 쉬지 않고 그냥 사례집을 본다거나, 원래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사례집을 갑자기 보고 목차를 잡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쉬는 것은 좀 지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에 슬럼프가 오셨을 때 공부로 다시 그거를 막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그냥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신 게 너무 대단하시고 그러면 이렇게도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조금 아프다거나 전반적인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거나 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혹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뭐 크게 아팠던 적은 없었고, 제가 비염이 조금 있는데 그게 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좀 심해지기도 하고, 또 비염약을 먹으면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항상 힘들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죠. 그때는 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쉬진 않았고, 그냥 만약에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저녁을 좀 쉰다든지, 네. 그 다음 날에 뭐 반나절 정도 쉰다든지, 저는 휴식하는 그 날 시간을 좀 이제 유동적으로 좀 설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2차 시험 기간 동안에는 반나절을 언제 쉴지 좀 유동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프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되면 내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밥을 먹고 독서실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쉬는 날짜를 제가 생각한 휴식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몸에 힘든 슬럼프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꼭 쉬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안 쉬는 분들이 있고 한데, 연준별님은 아껴놨다가 뭔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꺼내 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꼭 오늘 안 쉬어도 될 것 같으면 뭐 그냥 패스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1차 시험 때는 사실 일요일에 쉬고, 제가 교회도 가다 보니까 1차 시험이나 2차 GS 시즌 전까지는 일요일에 좀 주기적으로 쉬었었는데, 이제 기득으로 넘어오고 GS 시즌이 되면서 주말에 GS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중에 하루 정도를 반나절만 이제 쉬는 방향으로 했었고, 그거를 이제 제 컨디션과 쉬고 싶은 그 날짜, 그 마음에 따라서 그거를 좀 유동적으로 결정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준비한 질문은 아니긴 한데, 제가 아까 이제 1부 때 앞에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기득 기간이 아무래도 공부 기간이 텀이 길다 보니까 앞쪽에 기본기를 잘 갖췄는데, 이제 3월, 4월, 5월에 뭐 여러 GS도 풀고 짱돌도 막 접하고 외연을 좀 확장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기본기가 부실해져가지고 막판에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그 마지막에 공부 범위를 이렇게 조금 정하셨는지, 아니면 뭐 생활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신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GS를 풀면 풀수록 이제 등수가 오르면 좋은데, 저는 떨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오른 경험이 거의 없었어서 3월, 4월에 오히려 등수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암기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다 보니까 특허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 파일에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암기를 좀 놓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암기 스터디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서를 요약서로 보고 암기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그때 그게 그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놓치지 않고 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생활 루틴이나 아니면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좀, 나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면서 열심히 했다,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공부 루틴을 좀 일정하게 가져갔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3GS를 보통 듣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이렇게 역삼역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8시부터 11시 반까지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 점심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시간도 웬만하면 일정한 시간에, 저 점심 식사는 12시, 뭐 저녁 식사는
뭐 7시 이런 식으로 식사 시간을 웬만하면 정확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도 뭐 12시 반에서 1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하게 대여섯 시간 자면서 이렇게 수험생활 루틴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그 유튜브 이런 거라든지 시청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자기 전에 조금 유튜브를 한다거나 연락을 친구들이랑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멘토링 하면서 그 멘토 변리사님께서도 유튜브를 좀 가끔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 끊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 풀 겸 좀 저에게 주는 휴식 시간 겸 해서 조금 자기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조금 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 일과 중에는 거의 그런 걸 안 보신 건가요? 뭐. 네, 일과 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었고 중간중간에 노래 하나 정도는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에는 그냥 카톡 정도? 네, 저는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친구들한테 온 거 답변하는 정도로만 거의 휴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50분, 10분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놓고 하셨나요? 쉬는 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열품타를 켜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1시간 정도는 채우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집중 시간을 가져가는 거 위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내가 딱 봤는데 좀 지쳐서 봤는데 1시간이 넘어 있다 하면은 그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가지셨다고 했는데 메뉴 같은 것도 혹시 좀 규칙적으로 가져간 게 있으신가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제가 본가에서 식사를 했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그냥 집밥, 생각하시는 집밥을 그냥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본가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독서실 주변에 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집에서 점심 저녁을 거의 해결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밥집도 그냥 저희 급식 먹는 것처럼 식사를 챙겨주셔가지고 그냥 그날의 메뉴에 따라서 오늘의 메뉴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거의 수업이 있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빵과 뭐 계란, 뭐 단백질 초코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먹으시면서 혹시 뭐 암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병행하셨나요? 아니면 밥만 편하게 드셨나요? 제가 GS를 혼자 거의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냥 혼자 미리 빵을 사와서 그 시간에 먹으면서 그냥 옆에 책 있으니까 책 한번 훑은 적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 수업이 특허법 수업이었다 그러면 특허법에서 오늘 GS 나온 것들을 좀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거를 미리 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시간을 아예 쉬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옆에 있는 뭐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조금 그 시간도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의도치 않게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을 드리게 됐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그냥 공부량 자체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낮 시간 동안에 그런 집중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뭐 한 20분, 30분 핸드폰 하는 거는 그 정도는 너무 괜찮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양질의 공부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왜냐면은 저녁에 유튜브 봐도 된다고? 그럼 나도 유튜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연주별님처럼 낮 시간에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병행이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여러 질문들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다음 63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채워나가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치거나 불안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의 계획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같은 변리사 동료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훈 변리사님과 박형준 변리사님을 통해서 조현주 변리사님의 수험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수기는 영상과 함께 올라가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